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포생물학원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들어서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2015년에 나왔던 후판이 이제 개정판이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페이지 수도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200 몇 페이지였는데 지금은 430페이지 정도 되고, 예전에는 책에서 좀 부족한 내용들을 다른 자료를 사용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다 책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챕터도 하나 늘었죠. 단백질 타겟팅이라는 프로틴 타겟팅이 새로운 챕터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큰 차이점은 예전에는 그 한글씨 가독성이 떨어졌죠. 그걸 모두 디지털 폰트로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훨씬 책을 보기가 쉬우실 거예요. 또 책이 한양대 대학생에 한해서 출판사로 연락하시거나 그러면 20% 할인된, 그러니까 예전 책하고 똑같은 가격에 사실 수 있으니까 출판사 직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국내 서점이 요즘 코로나 이후로 너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걱정이 많으실 텐데 거기도 20% 할인해서 사실 수 있으니까 국내 서점 학교 오실 분들은 국내 서점에서 보세요. 그럼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첫 챕터가 세포란. 세포 이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실험이죠. 밀러의 실험, 그리고 내부 공생설, 그리고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조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세포 이론. 나는 모든 생물체를 이루는 근원 단위인 세포야. 세포. 그리고 이건 이렇게 그리면 되게 동물세포죠, 그죠? 동물세포고 얘는 박테리아, 얘는 뭐 바이러스 같은데 바이러스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자, 휴대전화가 셀룰라폰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기지국이 커버하는 영역이 저렇게 작은 방처럼 나뉘기 때문이죠. 그래서 셀룰라폰 혹은 셀폰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저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010이지만 이런 얘기하면 또 옛날 사람 같은데 010이 없었고 011, 스피드 011, 017, 신세기 통신, 그렇게 두 개는 셀룰러 네트워크를 사용했고, 이제 PCS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LG의 019, 016, 또 뭐 있었지? 하나 더 있었는데 011?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게 PCS가 세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얘들 하나로 합쳐졌죠. PCS는 쓰이지 않고 이제 셀룰러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그런 셀폰이 쓰인다.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셀폰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저렇게 셀은 방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영어 이름은 셀. 그리고 재소자들이 계시는 교도소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셀이라고 하죠. 셀. 교도소에서 만난 친구, 셀메이트. 재소자들이 들어있는 작은 방을 뜻한. 또한 셀은 생명과학 전공자들이 모두 한 번씩 논문을 내고 싶어하는 최고 학술지의 이름이다. 셀. 생명과학자들은 셀, 네이처, 사이언스, CNS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되게 좋은 논문이죠. 그런데 셀은 되게 생명과학자들만 내니까 되게 자연과학 대학의 다른 분들, 뭐 화학과나 물리학과 교수님들은 되게 CNS 순서로 안 부르시고 뭐 NCS, NSC 이렇게 부르죠. NSC, 네이처, 사이언스, 셀을 맨 뒤에. 하지만 모르겠어요. 생명과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셀에 내는 걸 더 좋아하시는, 뭐 개인적인 취향인데 뭐 넘사벽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최고 학술지의 이름이다. 여기 로버트 후크, 얘가 직접 만든 자작 현미경으로 셀을 처음 관찰하고 셀이라고 이름 붙였다. 요즘은 과학을 하고 싶은 사람들 혹은 과학을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데 주로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예전에는 정말 심심하고 여유 있고 할 일 별로 없는 귀족들이 취미로서 정말 과학의 본질이니까요. 자기의 궁금증을 탐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실험실을 꾸려놓고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로버트 후크도 자기가 직접 만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이 부분 램프로 빛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와인 코르크나무 지금도 와인 마트에서 사서 보시면 뚜껑에 이렇게 코르크로 되어 있죠. 코르크가 이제 와인에 담궈져서 부풀면서 아주 거기 밀봉이 잘 되니까. 물론 뭐 신데르 와인 같은 거, 호주 와인 같은 경우에는 좋은 와인을 사도 코르크를 안 쓰고 합성 수지를 쓰죠. 코르크 나무를 너무 남벌하는 것은 뭐 자연 파괴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오히려 또 다른 생각으로는 또 코르크는 자연 친화적이라서 금방 분해가 되는데 합성 수지로 만든 마개는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어쨌든 코르크 마개를 잘라가지고 면도칼로 얇게 잘라가지고 관찰했더니 작은 방이 보이더라. 그래서 셀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로버트 훅이 붙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티오도로 슈반하고 루돌프 벌초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벌초, 피르호 발음에 유럽 사람들이라서 어느 나라 언어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피르호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세포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볼까요? 첫 번째, 모든 생물은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얘기는 뭐예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생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제들의 좀 더 자세한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세포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이다. 또는 기본 단위이다. 또는 기본 단위이다. 이건 좀 더 반추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명제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실험할 때 뭐 생화학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대사 과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건데 사실 우리 몸 전체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서도 그러한 반응들이 똑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세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이나 생화학 반응이나 여러 가지 세포 생물학적인 뭐 관찰 그런 것들이 세포 하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개체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대변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세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명 현상을 관찰하면은 그걸 가지고 유추해서 개체 전체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티오도르 슈반이라는 분은 뭐 일반 생물학 같은 거 배우신 분들 아시겠는데 신경세포 여기 수초 마일린 쉐트로 여기를 요 슈반셀이라는 것들이 둘러싸고 있죠, 그죠? 티오도르 슈반이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거기 하나 덧붙여. 그래요. 피로가 모든 세포는 기존의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그 전까지는 세포는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지저분한 환경에서 생명체가 갑자기 생겨난다든가 그런 얘기 있었죠. 뭐 건초 더미하고 뭐 지저분한 안 빠른 옷을 던져 놓으면 거기서 쥐가 생긴다. 실제로 그렇게 믿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주장한 거죠. 모든 세포는 기존의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피로가 1855년에 네 번째 세포 명제를 하나 덧붙였죠. 사실 세포는 세포에서 만들어진다는 개념은 1852년에 르마르크가 먼저 발표했다. 하지만 세포 개념에 집어넣은 것은 셀 티오리에 집어넣은 것은 피르호의 업적이죠. 각각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모든 오르가니즘은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 있는 사슴벌레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있는 균류, 버섯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식물도 식물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몸 전체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뻔한 얘기죠? 얘기했던 거 두 번째, 세포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이다. The basic unit of structure for all organisms. 모든 오르가니즘. 모든 생화학적 대사작용들이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티슈라고 하죠. 조직이 모여서 구원이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죠. 상피 조직, 결합 조직, 이런 것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여러 가지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피로호가 얘기했던 거. 모든 세포는 기존에 있던 세포의 분열로부터 생각난다. 영양분이 있다고, 세포가 살 수 있는 영양분이 있다고 이러한 세포들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밀러의 실험 볼게요. 밀러. 스탠리 밀러. 이 사람이 세포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자기의 실험으로, 세포가 아니고 세포의 성분이죠. 그죠? 세포의 성분 중에서 여러 가지 유기분자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세포를 이루는 거대 분자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이런. 그중에서 특히 단백질을 이루는 구성 성분인, 단백질은 뭐가 쭉 연결되어서 만들어져요?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어서 만들어지죠.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미노산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처음 증명한 그러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원시대기, 원시지구에 번개가 반짝반짝 치고,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에서 그 분출물이 바다에 쏟아져서 바다가 철철 끓고,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 그 원시 바다 숲, 그 영양분이 많은 그러한 곳에서 유기분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본 거죠. 그래서 여기 실험 세팅을 이렇게 했죠. 브루스타 같이 생겼는데, 그 당시엔 브루스타는 없을 테고, 부탄가스도 없었겠죠. 그죠? 여기 가열을 해가지고, 물을 절절절 끓이고, 그러면, 기차가 여기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원시 대기 구성 성분인 메테인, CH4, 암모니아, 수소. 요 성분 정도 외워두는 게 좋죠. 그죠? 이거 수능 생명과학,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 고등학교 과정부터 잘 알고 있었던 그런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이런 걸 놓고 이제 원시 대기에서 막 번개가 반짝반짝 칠 테니까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전극을 연결해서 스파크를 일으켰더니 어떻게 될까? 여기서 뭔가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서 냉각수, 왜 여기 기체로 되어 있던 것들이 여기 뜨거울 테니까 식혀야지 이 액체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냉각수 연결할 때 항상 이렇게 밑에서부터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위로 나오게 이렇게 해요. 왜? 차가운 물이 밑으로 들어가고 뜨거워지면 위로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방울방울 맺힌 것들이 다 이 안에 있던 기체들이 식으면서 액화된 거죠. 그래서 여기 유유자관에 여기 모인 거를 뿅뿅뿅뿅 떨어지게 해가지고 여기 관찰해 봤더니 여기 뭐가 있더라? 여기에 생명체의 원시지구 대기의 구성 성분인 메테인, 수증기, 수소, 암모니아의 전기 방전을 유도하면 알라닌, 글라이신과 같은 아미노산과 유기산이 생성된다. 알라닌, 글라이신, 아스파르틱 애시드, 얘네들은 아미노산이에요. 물론 아스파르틱 애시드는 아미노산이면서 동시에 유기산이기도 하죠. 알라닌이나 글라이신 같은 아미노산도 COOH 그룹이 가지고 있으니까 유기산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은 아니죠. 이런 것들이 생성된다. 생명체의 기본 물질인 유기분자, 오르게닉 몰레큘. 유기분자가 뭐예요? 탄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자죠. 그런 것들이 원시 지구 대기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 즉 최초의 생명체의 탄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실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밀러가 2007년에 사망한 이후에, 비록 최근에 사망했죠. 그죠? 과학자들이 50년 전 밀러가 밀봉해 놓은 실험관 샘플을 다시 분석해 보았더니 이때는 몇 개 발견이 안 되었는데 20종 이상의 아미노산. 누가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아미노산 20개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무슨 말씀이죠? 물론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은 20개, 최근에는 몇 개 더 발견되기도 했는데 그 얘기까지 정은 아닌 것 같고, 아미노산 기본 구조가 여기 기본에 여기 붙어 있고, 탄소에 여기 아미노 그룹 붙어 있고, 그죠? 여기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룹 붙어 있고, 그죠? R 그룹 여기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R그룹이 20개 있어서 20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생체 내에서 단백질 합성에 쓰여지지 않는 R그룹을 가진 그러한 아미노산도 여기서 발견이 됐다고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미노산 20개 구조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쫙 들여다보면은 왜 꼭 뭐 얘네들만 생겼을까? 예를 들어서 뭐 R그룹이 H면은 뭐 글라이신, CH3면은 뭐 알라닌. 그런데 왜 여기 메틸 그룹이 아니고 R그룹이 뭐 CH2, CH3 붙어 있는 이런 에틸 그룹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은 왜 안 생겼을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 선택을 못 받은 것일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왜 밀러는 이거밖에 못 봤는데 나중에 보았더니 50년 전 샘플을 다시 분석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20종 이상의 아미노산이 발견됐다. 당시에는 별로 분석 기술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죠? 요즘은 뭐 HPLC 등 여러 가지 크로마토그래피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요즘 매스 스펙 같은 걸로도 그런 화학 물질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때 발견하지 못했던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을 볼 수 있었다. 자, 과학의 원동력은 Me2 익스페리먼트죠. Me2, Me3. 자, 밀러가 아미노산의 전고체가 되는 여러 가지 기체로부터 아미노산 같은 것들을 합성했으니까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만드는 빌딩 블록이죠.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어 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단백질만큼 또 중요한 세포 내의 거대 분자가 있죠. 핵산. 핵산도 혹시 저렇게 비슷한 방법을 합성할 수 있지 않을까? 후아노로 HCN과 암모니아를 수용하게 섞었더니 핵산을 이루는 염기인 아데닌이 생겼다. 얘네들 섞어줬더니 핵산도 합성될 수 있다. 정말 신기하죠, 그죠? 비슷한 실험을 열심히 해야지. Me2 experiment, Me3 experiment. 최근에 과학 너무 많이 팽창했어요. 그죠? 과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논문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대부분의 논문들은 남들이 했던 아이디어를 컨펌하는 논문들이 많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새로운 창의적인 논문이 나오면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서 새로운 과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요즘은 과학이 한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논문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당장 진실로서 인정해 주지는 않죠. 과학계에서 비슷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동료 학자들이 유사한 실험을 해서 확인을 해야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과학의 기저를 튼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험, Me2, Me3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죠. 위에서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유기분자가 생명체로 진화하는 다음 단계는 중합 반응을 거쳐서 중합 반응을 그래서 거대 분자, 매크로몰레큘이 되는 것이다. 거대 분자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열을 가하면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뭐 빌딩 블록 이런 뭐 레고 블록 같은 걸 쭉 연결해서 커다란 모형을 만들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밥 먹고 에너지가 필요하죠. 배고플 때는 블록 조립 못해요. 건담, 건프라 이런 거 만들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모든 작은 것들을 연결해서 큰 걸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쭉 연결돼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실제로 세포 내에서 라이보솜에서 이제 tRNA가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아미노산을 들고 와가지고 mRNA 코돈과 안티코돈이 결합하면서 아미노산이 쭉 연결될 때 그때도 화학 에너지들이 사용되죠. GTP 같은 고에너지 분자의 에너지가 사용되죠. 하지만 그건 실험실에서 라이보솜 없이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니까 실험관 안에서 열을 통해서 열을 가하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아미노산이 연결되어서 폴리펩티드가 생겨나는 것 이걸 관찰했다고 해요. 폴리펩티드라는 게 뭐예요? 폴리펩티드, 폴리 여러 개라는 뜻이죠. 펩티드라는 게 뭐예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우리가 펩타이드 번드, 펩티드 결합 영어로는 펩타이드 번드, 우리나라 말로는 펩티드 결합이라고 하죠. 그게 여러 개 있으니까 우리가 폴리펩티드라고 부르는 거. 이건 나중에 매크로몰레큘 시간에 다시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종의 분자적 진화죠. 아미노산이 중합 반응, 폴리머라이제이션, 모노머들이 단량체들이 모여서
가량체를 만드는 것,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여기 분자적 진화, 점점 복잡도가 커지는 거죠. 아미노산이 쭉 연결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쭉 연결된 형태는 우리가 폴리펩티드라고 하고, 이것들이 3차원적으로 올바르게 폴딩, 접힌다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데, 접히는 거, 우리는 접는다고 그러면 항상 2차원적인 종이접기, 확 접고 무슨 뭐 그런 거 접는 거, 납작하게 접으니까 접는다고 하면은 뭐 이불을 개는 것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접는 걸 얘기하는데, 영어로 폴딩이라고 하면 3차원적인 형상으로 말리고 뭐 꼬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폴딩이라고 같이 표현을 해요. 폴딩이 일어나서 이렇게 3차원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면은 단백질이 또 진화해서 여러 가지 다른 마크로몰리큘을 얻게 되면서 아마도 지구 최초의 세포가 생겨난 것이 아닐까. 어쨌든 지구 최초의 세포가 생겨났어요. 지구 최초의 세포가 생겨나면 이 지구 최초의 세포는 과연 원시지구에서 에너지가 있어야 먹고 사니까. 지금 저 11시인데 슬슬 배고파지려고 하는데 뭔가를 먹어야겠죠. 그죠? 항상 생명체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도대체 얘는 원시지구에서 뭘 먹고 살았을까? 이거 좀 부적절하니까 넘어갈게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원시지구에서 오래전 일이니까 기억을 못하겠죠. 주변에 둥둥 떠다니는 유기분자를 분해하면서 만들어 살아갔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대표적인 에너지원 유기분자인 포도당인데, 포도당 보면은 수소도 있고 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어요. 이 짝대기가 공유결합이죠. 짝대기 하나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전자 두 개의 원자 사이에 공유, 쉐어링 하는 거죠. 그죠? 공유결합이 많다는 것은 원자와 원자가 더 많이 결합을 하고 있다. 이걸 만들려면 에너지가 들겠죠. 그래서 요 안에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결합 하나하나가 모두 에너지라고 보면 된다.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밖으로 나온다. 큰 분자를 먹으면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쪼개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든다. 잘 알고 있죠? 포도당이 우리 세포 안에 들어오면은 이산화탄소로 결국 분해되면서 해당 작용과 뭐 TCA 사이클, 전자 전달기 등등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이렇게 유기분자를 좀 더 작은 유기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에너지를 그냥 놔두면 이게 열에너지로 밖으로, 열에너지가 가장 낭비죠. 여러분 자동차 가스 휘발유 넣으면은, 디젤 넣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중에 뭐 에너지 효율이 사실 뭐 한 20%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뭐 소리 에너지, 특히 많이 밖으로 아깝게 방출되는 게 뭐 열에너지죠. 열에너지. 엔진이 뜨끈뜨끈해지고, 물론 그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겨울철에는 뭐 난방도 하지만 또 하나의 열에너지, 저 타이어가 도로하고 마찰을 떨면 열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게. 열에너지는 우리가 올바르게 저장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물을 끓여가지고 보온병에 넣어서 커피를 거기 타가지고 좀 마시고 있는데, 보온병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열에너지가 다 조금씩 새어나가지고 우주 전체로 흩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큰 분자를 쪼갤 때 나오는 에너지가 대부분 열에너지인데, 열에너지로 발생하게 놔두면은 우리가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저장할 수 있는 분자, 어디다 저장해요? ATP라는 고에너지 분자에 저장하는 거죠. 유기분자를 좀 더 작은 유기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에너지는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에 저장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게. 얘가 ATP 왜 에너지가 여기에 주로 저장되는지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2학기 때 배우게 될 세포생물학 2 생화학 파트에서 주로 배우게 되죠. 그럼 도대체 우리 같은 고등생물 세포는 언제 등장하는 거야? 잠깐 기다려봐봐. 일단 나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생물들이 등장해야 돼. 빛 에너지. 사실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의 원천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 융합 에너지죠. 그렇죠? 수소가 융합해서 헬륨이 만들어질 때 에너지. 유기분자만 먹고 살다가 유기분자가 바닥나면 어떡하지? 유기분자의 결합 에너지나 태양의 빛 에너지나 같은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죠. 빛 에너지를 이용해 볼까? 빛 에너지를 이용하려면 빛 에너지를 받아서 활성화될 전자가 필요해. 전자. 자, 이거 나중에 광합성 파트에서 나중에 되게 자세하게 배울게요. 어쨌든
비대에너지를 이용하려면은 전자를 일단 들뜬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비대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 전자를 누군가로부터 얻어야 되죠. 그래서 태초의 세포들은 비대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자를 어디서 얻었냐? 뭐 H2S 그런 거에서 수소나 뭐 황화수소 이런 데서 얻었어요. 이걸 쪼개면서 여기 수소이온이 나오면서 전자가 밖으로 나오겠죠. 나는 활성화된 전자, 비대에너지를 받으면 이제 여기서 나온 전자가 이렇게 활성화된 에너지 준위가 확 높아지는 거죠. 그죠? 높아지게 되면 그 에너지 준위를 조금씩 낮춰가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ATP 같은 것들을 합성하거나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기본 원리예요. 자, 그런데 초기의 세포들은 비대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 수소나 황화수소에서 전자를 얻었는데 임팩트도 없이 뭐 그까짓 수소 따위를 쪼개가지고 전자를 뽑아서 되겠어? 나처럼 지구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일을 해야지. 그죠? 사이아노박테리아, 블루그린 LG라고도 하는, LG라고 하면 사실 이게 LG가 아니에요. 박테리아인데 사이아노박테리아가 물을 쪼개가지고 지구상에 산소를 만들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